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임태훈입니다. 자, 지금 여의도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잦은 사태나 당원 소환제 이야기까지 염두에 두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25일 토론회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가급적 참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 이 책임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저의 양심과 기억과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공정한 경선과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당의 운영과 당의 대표라는 리더십이 어떻게 바로잡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정과 함께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진실을 명확히 하면 그 바탕 위에서 제가 우리 모두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시 심기일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의 고민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좀 밝혀주시고요. 네, 전 CBS 홍영찬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정리된다는 대상이 윤석열 전 총장 측이라는 명확하셨는데 저희는 공개된 일부의 녹취록만 봤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맥락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통화 시간은 어느 정도였고 또 맥락은 어느 정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6시까지 최후의 시한을 두신 건데 응하지 않았을 때 좀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준석 대표가 밤에 제가 기자회견 공지한 몇 분 후에 바로 다급하게 올렸던데요. 거기에 보니까 18분 몇 초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통화 시간은 8월 10일 오후 2시 몇 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맞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부분 공개한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이 그냥 옮겨져서 그런지 부정확한 그런 오역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런 당시에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때의 뉘앙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은 일부 빠진 것도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시콜콜 자기의 해석을 담은 그런 것으로 서로가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 피곤하게 하고 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간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까지라고 한 것은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이고요. 가급적 빨리 전체를 공개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문서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생생한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통화를 하는 그 맥락 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경선 잡음 해결할 책무는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역시 인공지능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분 공개했던 그 부분도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금방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급기야 긴급 기자회견까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정리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특정 부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고요.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자,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혹의 시작은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대표의 8월 10일 통화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는 금방 정리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게 원 전 지사의 주장인데요. 지지율 흐름을 비롯해서 윤 후보와 캠프의 준비 상태, 실력 등 전반적인 흐름이 감안된 맥락이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원 전 지사는 하나 더 충격적이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는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라디오에 가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젯밤에 페이스북까지 이준석 대표가 글을 올렸고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면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부분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그게 그 말을 이 글로 전환해주는 앱을 통해서 한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 앱이 중립성을 상실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부분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말과 글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전 지사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네. 전체적인 뉘앙스, 네. 뭐 말의 톤, 네. 흐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녹취만 봤어요. 저희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전체를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 뭐 요거는 조금 이제 그 접어두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말만 보면 네. 그 주고받은 게 한 4마디 정도를 공개했죠. 맞습니다. 그 앞뒤는 또 공개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4마디를 보면 계속해서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저와 이준석 대표가 저와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저거라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거 곧 정리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자, 원 지사님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그 문장 전체가 다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지율 얘기를 해가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곧 정리될 거라고 얘기하면 네. 이게 이준석 대표는 갈등 상황이 정리될 것이다라고 본인이 그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맥락을 보면 이건 국어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고 원희룡 전 지사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앞으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원 지사의 해석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동감한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글을 한번 일단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모님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캠프로 지금 서로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결국 다 알아야 할 사람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래서 세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거 곧 정리됩니다, 지금.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 저거 곧 정리됩니다. 과연 여기서 저거는 무엇이냐? 위에서 봤을 때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이 맥락을 보면은 입당 과정에서 문제를 좀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윤 전 총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윤 전 총장이라고 원희룡 전 지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뭐 저것만 봤을 때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네.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네, 윤 총장 측은 뭐 엄청나게 네. 실망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실망 정도가 아니겠죠, 뭐. 네, 근데 잘 보시면은 네. 우리 당원 당규상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그 이제
대선 주자가 되면은요. 네. 경선을 다 이제 거치고 대선 주자가 되면은 그 기간 동안은 당 대표보다도 권한이 더 많아집니다.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큰 흐름 속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혼자 윤 총장을 저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 정도로 바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평소의 그 화법을 보면은 네. 그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저 얘기로 뛰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준석 대표 스스로는 네.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저런 거를 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서 저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은 저거라는 거는 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상황, 갈등 상황. 갈등 상황이 정리되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원지사가 아마 뭐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매우 안타까운 부분은 네. 이준석 대표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말 자체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네. 지금 상대해야 되는 대상은 밖에 있는데 네. 내부적인 갈등을 이렇게 계속 키워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비난은 제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가장 그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지금 현재는 후보하고 대표하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조차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원지사까지 또 다른 후보가 이렇게 끼어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불과 몇 년 전에 당내 갈등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큰 고통을 네네. 겪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대선을 앞두고 나서 당내 갈등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게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 올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는 국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만약에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앞에 주어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란 말을 제가 했다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그때 대화를 제가 그대로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갈등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 후보 하나를. 예, 제가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무슨 뭐 손가락을 튕기면 후보가 갑자기 정리된다 이런 능력이 있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로서 윤석열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지 오히려 제기하신 분이 아마 얘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윤석열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저거 곧 정리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거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하면은 윤 전 총장을 가운데 두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통화를 했는데 이러저러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했는지 안 했는지 두 사람 주장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어가 윤 전 총장이었느냐 아니었냐를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회 방송에 나와서 해명한 내용을 좀 뜯어보자고요. 네. 자 우선 갈등 상황을 얘기하는 가운데 저거 곧 정리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 본인이 공개한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여론조사 얘기를 쭉 하고 있어가면서 저거 곧 정리될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언제 갈등 상황을 얘기하면서 정리될 거라고 얘기했나요? 그거는 뭐 그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리할 겁니다. 내가 정리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 네. 정리할 겁니다가 아니고 정리될 겁니다입니다.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의 주체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네. 여론이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계속하면서 정리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 계속 떨어질 거다. 그렇게 돼서 탈락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준석 대표가 정리할 능력이 없죠. 만약에 정말 근데 갈등 상황은 이준석 대표가 정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오해를 안 받도록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 본인이 공개한 그 내용을 그대로 문면 그대로 해석을 해보더라도 네. 이준석 대표의 해명은 네. 맞지 않다. 네.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국어의 문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역시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자신의 기억과 양심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가 맞다라고 원 지사는 강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쪽 저쪽 얘기하는 건 역시 윤석열 후보가 아니면 누구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정리하는 건 무조건
이준석 대표가 전체 녹취록을 다 공개해야만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덧붙이고 있는데 목소리가 좀 정리되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논방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데 왜 그러냐면 첫째, 이 윤석열 후보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잖아요. 네. 그리고 원희룡 지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잖아요. 굉장히 불쾌한 행동들이거든요. 네. 앞으로 언제든 내가 이런 것들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해서 내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 거거든요. 공격용이든 방어용이든.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그것만으로도 국민들께 굉장히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자면 도대체 공개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신지호 의원이 탄핵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전화를 해서 유감이란 취지로 발언을 한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말에 유감이란 표명이라든가 사과란 말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유감인데 유감이나 사과란 표명이 없다라고 하면서 공개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본인이 주어가 누구냐를 따지고 있어요. 아니 뭐 굳이 국민 앞에서 주어가 누구냐를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필요 없는 어떤 녹취록 공개를 통해서 자기에게 변명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해서 어떻게 갈등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해결된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네. 맥락을 보면 뻔히 드러나고 그리고 공개를 하려면 전체를 공개하든가 아니면 일부를 공개하더라도 그 문자를 정확히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괜히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해서 제대로 된 해석이 불가능하게끔 공개를 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태를 끌어나가는 것은 본인은 해명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더 일이 꼬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역시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 교모하게 풀어서 뉘앙스가 좀 비틀어지고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오늘 오후 6시, 저녁 6시까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나라는 이런 약간 시간도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최단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응할까요? 어떤 대응을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지사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하다못해 수사를 할 때에도 녹취록의 일부를 가지고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얘기처럼 네. 말에는 이 말의 흐름이 있어요. 말의 흐름이 있고 그 당시에 사람의 이제 예를 들면 감정이라든지 그 당시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거 저거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앞뒤의 문맥을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저렇게 그냥 이러한 문서로만 볼 수 없고 실제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음성을 들어야 더 정확한 문맥이 파악이 되는 것이라 원전 지사의 저 요구가 전혀 이제 좀 과한 요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면 사실은 완전한 녹취록을 공개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완전한 녹취록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당내 어떤 비밀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 내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국회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저런 부분들, 예를 들면 주어를 분명히 밝혀라. 저는 저런 태도들이 지금 당내의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과에서도 합당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내의 1위 후보로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과의 캠프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것이 대표가 너무 강하게 예를 들면 주어가 뭔지 공개해라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면서 당내의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이 대표의 저런 태도도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의원께서? 지금은 전체 공개를 하는 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 본인이 그 문맥상에 분명히 갈등 해소용으로 적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게 만약 자신이 있다면은 공개했을 때 본인한테 손해될 게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원희룡 지사가 요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네. 전체 공개 못할 겁니다.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원희룡 지사가 처음 저 내용을 얘기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뒤 맥에 있는 워딩도 네. 내가 특별히 옮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뒤 워딩에 더 심한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원희룡 전 지사가 옮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한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녹취 풀어서 공개한 부분이 있죠. 네. 아마 그 정도는 원문을 앞뒤 자르고 편집해서 이렇게 공개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원희룡 전 지사가 얘기했듯이 그 18분 정도 된다는 네. 그거 전체를 공개하면 원희룡 전 지사가 옮기고 싶지 않다는 부분까지도 지금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공개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7시간 전에 작성한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나 헛된 기대 때문에 해당 대화의 앞뒤 내용은 궁금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어도 충분히 당 대표가 되어버린 젊은 후배에게 항상 존경해왔던 선배가 할 수 있는 충고의 내용 정도이고 앞뒤에 있는 맥락의 내용들은 저는 그 원지사님의 지적을 깊이 새깁니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뭐 안 밝히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그 앞뒤 내용이 더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쓴 걸 보면 6시까지 공개하라는 이 원지사의 어떠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원지사와 이준석 대표와의 다툼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윤 전 총장의 캠프 쪽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이재용 의원님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일단 그 캠프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선 함구령이 내려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함구령. 네. 말하지 말아라. 네, 이런저런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그 어떤 사람도 얘기하지 말아라 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하겠죠. 부글부글 할 것이다. 근데 본인들도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 네. 사실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본인을 자신들을 정리한다는 게 아니고 이 갈등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걸로 하고 아내를 믿고 싶은 거죠. 당연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 갈등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누구에도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믿고 싶어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8분을 전체 공개하지는 못하겠지만 만약 그 앞뒤 문맥을 조금 더 공개를 해서 그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 해명이 된다면은 네. 그 정도까지는 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여기서 한 부분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지사도 네. 원 후보도 지금 현재 이런 거를 이 시점에서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라는 거를 봉합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후보가. 다른 후보들도. 근데 그 갈등을 지금 또 다시 공개해버린 거잖아요. 더 증폭시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지사도 약간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지사도 뭔가를 노리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찌감치 대선 경선에 출마하겠다. 그래서 7월 31일, 8월 1일자로 제주지사직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배수진을 치고 경선전에 뛰어들었는데 본인의 기대만큼의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초조감 같은 것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에 대한 충정 내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야권 제1주자를 공격을 하는 아니 제1야당 대표가 여당하고 그 맞서서 뭔가 싸우려고 하진 않고 계속해서 야권 제1주자만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마 당인으로서 굉장히 저는 불편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정치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원희룡 전 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이준석, 윤석열 간의 이 갈등 속에서 네.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아니 내가 앞으로 공정하게 그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원희룡 전 지사한테 얘기를 했으면 원희룡 지사가 이런 거 공개 안 했겠죠. 근데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두 사람 사이에서 네. 약간 뭐 정의의 심판자라고 할까? 뭐 이런 거 어떤 정의감 뭐 저는 이런 것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날선 모습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원 지사가 요구하는 건 전체 녹음 파일의 공개, 그것도 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새벽 2시쯤에 SNS에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오늘 새벽 2시. 오늘 새벽 2시죠. 예, 오늘 새벽 2시에 잠을 안 자고 글을 썼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기다려보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방만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루에도 몇 차례씩 페이스북 글을 썼던 이준석 대표였는데 최고위, 어제 있었던 최고위에서도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비공개 회의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화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최고위원과 당 대표 간의 설전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몇몇 최고위원들에게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당자를 포함해서 문제 있는 발언을 좀 삼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발언에 맞받아쳤습니다. 나도 최고위원으로서 똑같이 잘하라고 경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용님, 이런 일은 잘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흔한 일은 아닌데요. 네. 비공개 때는 꽤 많은 설전이 오가기는 합니다. 예, 지금 이 시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저것마저도 얘기를 들어보니 네. 김도읍 이제 정책위원장이 그 중재를 나서면서 갈등이 봉합되고 또 갈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가서는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잘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건전한 토론과 서로 간의 그 입장을 해명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은 최고위에서도 필요하고 네. 또 최고위도 사실 모든 최고위원들이 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본인들이 또 본인들의 지분이란 말은 좀 웃기긴 하지만 자신들의 그 위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거는 발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침묵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죠. 예. 근데 저런 게 이제 새어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또. 근데 그 최고위 보시면요. 밖에 최고 비공개가 돼도요. 이게 재밌는 게 밖에 기자들이 있거든요. 대기하고 있죠. 대기하고 있는데 그게 다 들려요. 다 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가 크면 들려요. 그래서 비공개 작으면 아무리 안 들려. 비공개라고 해도 아무리 비공개라는데 이게 비공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고위원 해봤지만 네. 아니 아무리 비공개라도 밖에 다 듣고 있는데 왜 비공개라고 굳이 얘기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방음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조차도 뭔가 좀 정리가 돼가고 좀 조율을 맞추는 주파수를 조율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밀어주고 있는 건 맞죠. 네. 오히려 왜냐하면은 밖에서는 이준석과 윤석열 전 총장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네.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선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을 관리하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수권 능력이 있는지라든가 또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두 분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악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초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던 그 토론회 18일 날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토론회는 어제 최고위를 거쳐서 하지 않기로 취소가 됐습니다. 어쨌든 뭐 전격 취소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 국민의힘 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준이가 기존에 기획한 18일, 25일 토론회는 원내대표 중재안에 따라서 25일 날 비전 발표회로 대체되어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8일 그 토론회는 무산됐다고 보면 되나요? 네, 이제 최고위 결정이 나서 18일 토론회와 25일 토론회는 25일 날 비전 발표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최고위원 전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내일 토론회는 왜 무산된 건가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내에서 많은 중재안들도 있고 당내에서 많은 어떤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 주신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시간 가까운 경론 끝에 18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있었던 예정이 돼 있었던 토론회는 둘 다 취소. 그리고 다만 25일 날 토론회를 비전 발표회로
개최하겠다. 그리고 25일까지 경선준비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그 다음 26일부터는 경선준비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한다라는 것까지 최고위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뭐 합의 사항이긴 합니다만 또 안 아니 지켜지죠. 기본적으로는 경선준비위원회보다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원희룡 전 지사 얘기가 또 나오는데 경선준비위원회가 토론회나 비전 발표 같은 걸 준비하는 건 월권이라고 했고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게 당원 당규에 보면 월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치부 기자로서 취재 경험을 봐도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토론회나 비전 발표 같은 걸 하는 거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야죠. 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경선준비위원회가 25일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경선 준비만 하고 그럼 26일 날 선관위 출범하잖아요. 그럼 출범하고 첫 행사로 뭐 비전 발표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봤자 그 시차가 하루나 이틀밖에 안 생겨요. 근데 왜 자꾸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이런 근거도 없는 뭐 토론회나 비전 발표를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심받지 않도록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그리고 8월 26일 날 출범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요 11월 달까지면 9, 10, 11 무려 석 달 동안 토론회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시간 충분합니다.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에 맞는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유권자들한테 폭넓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이준석 대표가 매번 얘기하는 흥행과 관련해서도 좋은 일이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다면 네. 이런 분란이 전혀 없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측면 그건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회가 두 차례 토론회가 취소된 건 사실 윤 전 총장 측에서 반대를 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가 되고 나니 홍준표 예비 후보라든지 유승민 예비 후보 측에서는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후보들이 말만 하면 실수를 하고 또 캠프에서 변명을 하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토론도 못할 그런 후보들이라면 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고 오시든지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26년 정치에도 처음 봤어요. 토론을 안 하려고 하면서 무슨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겁이 나면 지금 드랍해야죠. 최다미 변호사님, 지금 뭐 윤 전 총장과의 녹취록 문제도 불거졌었고, 그리고 토론회도 지금 방금 전해드렸지만 이제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어떤 녹취록도 문제가 되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 당 대표로서의 어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거 해결하려면 좀 그래도 당이 대표가 중심을 잡아야 뭐 경선도 좀 이끌어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제 뭐 준비가 부족하다 아니면 정권 교체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예를 들자면 그 처음에 녹취록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러한 토론회에 가서 과연 경선관리위원회가 공정한 경선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뭐 지지율이 예를 들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이재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여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당내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아까 최고위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온 게 뭐냐면 이 대표가 먼저 이제 그 공개석상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 말조심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당내에서 어떠한 말이 잘못 나가면서 이 대표와 이러한 갈등 국면이 더욱 더 강화된 것처럼 이제 이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 대표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더 많다라고 이제 최고위원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이 대표에는 이제 이러한 토론회가 여당이 먼저 경선을 시작했으니까 우리의 흥행을 위해서 토론회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지만 그게 결국 갈등이 돼서 더욱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갈등을 봉합하지 않으면 뭐 토론회건 뭐건 어떠한 방만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야당의 경선에서 국민의 관심이 멀어져 나가는 거를 멈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1분 전에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냥 딱 합니다. 이렇게 딱 6글자만 딱 올렸는데 이게 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 대표가 1분 전에 SNS에 올린 내용은 딱 6글자, 그냥 딱 합니다. 딱 이렇게 6글자만 올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윤 전 총장은 지금 일단 윤석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식사를 하면서 함께 만났는데 양측이 아마 경선을 둘러싼 잡음과 또 캠프 운영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김 전 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지금 후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밖에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당에 들어가면 결국은 당의 룰에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밖에 참 야당 후보로서 제일 선두에 달리는 사람을 당으로 억지로 끄집어 들였으면은 뭐를 해줄 것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가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엉뚱한 공박을 받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감정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전략 없이 감정 대립만 하고 있다. 당대표가 경솔하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어제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참 걱정하는 부분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준석 대표라고 하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뭐 같이 일을 하고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김종인 퀴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도 밖에 나가서 이준석 대표의 지금 언행을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충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그 남의 말을 또 잘 듣지 않는다, 또 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아요, 정치권에는. 그러니까 과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정말 심사숙고해서 본인이 받아들여서 행동을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를 주선한 사람은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이었는데 TV조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데 공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캠프 직책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긴밀한 대화를 할 시간은 충분했고 서로 조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캠프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윤 전 총장을 위해서 돕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식사 후에 또 1시간 정도는 또 따로 둘이서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식사 전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따로 두 분이서 전인 것 같은. 전인가? 그러면 전인데 하여튼 두 분이서 따로 두 사람이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겠죠. 여러 조언들이 나왔고. 근데 확실한 건 김 전 위원장이 한 달 전과도 비교해 봤을 때는 톤이 확실히 틀려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과연 될까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제 나온 발언은 확실하게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는 자기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누누이 자기가 어떤 캠프에 들어가서 직을 맡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경선이 끝나고 누군가가 이제 후보가 되면 그때 가서는 당과 그건 당연하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때 가서 어떤 직을 또 얻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사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그렇게 썩 안 좋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잠깐 만났다고 해서 이게 근데 어제만 뭐 이렇게 볼 수 어제만이 아니고 보름 전에도 한번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인데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른바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김병민 대변인이라든가 뭐 윤희석 대변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캠프에 가 있죠. 윤석열 캠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은 한 보름 이전 그 시점부터 진행이 와 있는 상태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이재영 전 최고위원 얘기했잖아요.
한 달 전에 비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윤석열 달라졌다. 전 총장에 대한 발언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 달라진 게 1년의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만났다는 건데 그래서 그럼 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게 궁금한데 궁금하죠. 취재가 잘 안 됩니다. 예. 아니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그런 건데 제가 그냥 추정을 해보자면 네. 과거의 경험이나 뭐 이런 걸로 그렇다면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를 좀 잘 해서 이 국면을 봉합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부탁을 했다.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대표한테 조만간 만날 수도 있겠네요. 만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하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또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행보가 또 공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인 최모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신청 이유가 최담희 변호사님 네. 치매 증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네,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제 구속돼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석을 청구를 해서 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잠시 이제 구속을 좀 정지해 달라 이러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의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했습니다. 보통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령인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강상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석을 청구할 수가 있어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청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청구가 받아질까요? 어떻습니까? 신청이 받아질까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구속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네. 1심에서 법원이 구속을 시켰는데 항소심에서 그렇게 쉽게 보석을 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도주 우려는 없겠죠. 뭐 굳이 장모가 도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구속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법원에서 굉장히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 22억 9천만 원 정도가 사기로 이렇게 처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석이 쉽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어제 그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제3지대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허경영 씨가 단일화하자는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는 이 나라의 보배이자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다. 새 정치를 실현하는 그 열망과 애국심을 높게 평가하면서 존경해 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이 이제 핵심인데요. 국가혁명당과 국민의당이 정당 차원에서 서로가 추구하는 정책에 관한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하자. 단일화하자. 같이 가자. 답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허경영 씨는 대선 출마를 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단일화 제안을 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 정문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18일 날은 행주치마요. 행주치마가 아니고 앞치마. 나도 앞치마를 두르고 출마 선언할 거야. 알겠죠? 앞치마 두르고 행주산성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데 전날에 지금 안철수 대표한테 우리 단일화하자 했어요. 타이밍 참 절묘하죠. 글쎄요.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모든 진지한 정치 현상이 네. 이제 허경영 씨한테만 가면 약간 희극처럼 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런 점을 본다면 뭐 안철수 대표가 본인 이름이 허경영 씨 입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최담희 변호사님, 네. 반응은 당연히 없겠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바는 없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그러한 뭐 정치 철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3지대에서 과연 허경영 후보를 제3지대라고 안 대표가 생각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특별한 언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독특한 존재감을 선거 때마다 보여주고 있는 허경영 대표입니다. 이번에도 파격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경우는 취임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모든 18세부터 100살까지 1억,
그리고 바로 배당금이 150만 원씩이 부부 300 나가요. 그러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바로 대통령 당선되는 그날 그 취임되는 취임한 날부터 사병들 월급이 200만 원이 나가. 어쨌든 허경영 대표가 단일화 경선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합당, 국민의힘과의 합당 불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손을 잡으시거나 그런 가능성을 좀 모색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떤 분이든 만나서 의논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접촉할 것이다, 곧 접촉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3지대 플랫폼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김동연 부총리 정도 예,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어제 안철수 대표가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예, 이번 주 중에 좀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때마침 이승훈 변호사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각종 직에서 다 내려놨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뭐 이사장직에서도 내려놓고 네. 석좌 교수직에서도 내려놨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를 뭔가 선언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은 여당으로 갈지 야당으로 갈지도 뭔가 그렇죠. 드러난 예,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를 타야 될지 아니면 삼지대에 있을지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될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야 될지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선 출마보다는 여당으로 갈지 야당으로 갈지부터 먼저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삼지대론도 실은 김동연 부총리가 굳이 지금 안철수 대표와 연대한다고 해서 별로 얻을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혼자 좀 외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외로운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생각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직서를 던졌을 텐데 과연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게 될지 안철수 대표의 바람처럼 그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은 연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뭐 김동연 부총리가 그렇게 안철수 후보하고 연합하거나 그런 일은 나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는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그게. 별의 순간을 놓친 겁니까? 별의 순간을 잡지를 못한 거지 뭐. 자, 그런데 저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영 의원님, 만약에 연합이 된다면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좀 과거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20대 국회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그 소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3지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행보를 실패한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총선부터는 내년 대선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양강구도로밖에 갈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3지대론을 가지고 나와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 김종인 위원장이 하신 말씀, 김종인 위원장은 그 별의 순간을 놓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잡지도 못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김 전 총리죠, 부총리께서 경제부총리께서 확실히 뭔가를 원했던 것 같긴 한데 또 그거에 대한 드라이브도 걸었던 것 같은데 그 혼자만의 제3지대에서 뭘 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예. 1987년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화 이래 그 과정을 쭉 보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3지대 87년 선거에서는 제3지대가 사실 YSDJ 야권에서 두 사람이 쌍벽으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제3지대라고 보기 어렵고 자, 그 이후의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 제3지대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안철수 대표가 2017년에 얻었던 표예요. 그게
700만 표 정도 가까이 얻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21.4%를 얻었거든요. 이게 제일 많은 표예요. 네. 그런데 2012년 때 보면 제3지대가 아예 없었어요. 이때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문재인 후보 손을 들어주면서 제3지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보면 이른바 3등 했다는 사람이 0.17%밖에 못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제3지대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 흐름은 오히려 뭐 앞으로 뭐 물론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느낌으로 보면 이번 흐름은 2012년 선거하고 유사하게 흐르고 있어요. 양강 구도로 갈 것이다.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면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든다. 근데 그 제3지대를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보름 정도 6개월 남았습니다. 보름 남았습니까? 어쨌든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양강 구도로 지금의 분위기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와 뭐 어떤 또 다른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바람을 또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4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권 1위 이재명 지사를 향한 집중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모습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두 손에 떡을 들고 잔치하는 놀부 같은 모습입니다. 희망사항을 나열하고 허위 광고하는 거 등에도 아니고 내가 척 보면 안다는 식의 이재명식 관심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한 44조 소요된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명박식의 4대강 사업을 삽질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는 12%의 부자에게 주기 위해서 4,151억 원을 쓰기로 했어요. 우리 아동들, 결식아동들 10만 명에게 10,000원짜리 식사를 140일 동안 3끼 제공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꼭 그렇게 쓰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저렇게 이재명 지사의 땀을 흘리게 토론회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최대 지금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일단 한번 짚었고요, 토론회에서. 그리고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첫 질문자로 나섰던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지사를 향해서 첫 질문으로 황교익 씨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익 씨 내정에 대해서 보은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우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제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 문화 전문가죠.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한 분을 제가 골랐고 지금 현재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보고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이소민 변호사님. 뭐 인사청문회 봐서 여론이 좋지 않으면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것보다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일단 3명을 추천을 했고 황교익 씨가 일단 1명으로 낙점이 됐잖아요. 네.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논란이 될 만한 어떤 소지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그냥 바로 철회해버리면 마치 잘못된 인사였던 것 같은 뉘앙스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꼭 그 관광공사가 고위 공무원이나 박사만 되어야 되는 거가 오히려 막 칼럼니스트로서 요즘에 관광에 대해서는 실은 맛이거든요. 맛이 있지 않은 곳에서 관광이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꼭 너무 막 칼럼니스트만을 어떤 너무 조그맣게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일본 총리다, 도쿄 관광공사다 이런 비난들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닌가 싶고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 황교익 씨에 대한 논란에 대한 비판이 때 아닌 친일 논란까지 공방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경민 이낙연 캠프 상임 부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무슨 관광공사, 특히 경기도 관광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맛집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심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일본 음식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그동안 어떻게 평했는지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불고기는 일본 고기 구이의 번역어다. 그리고 한국에서 뭐 멸치나 새우로 국물을 내는 풍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조리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나 더 보시죠. 자, 하나 더 보시면 한국의 웬만한 사과 다 먹어봤는데 일본의 어느 마트에서 뭐 사 먹는 사과보다 맛이 없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가져온 호두 과자 하나 두고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동포들이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경민 상임 부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황교익 씨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보시죠. 제게 던진 친일 프레임을 이낙연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정치인과의 회합에서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연미복을 입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 어울렸다. 그래서 이낙연은 일본 총리에 더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게 씌운 친일 프레임, 덮어 씌운 친일 프레임, 이낙연 측 사람들은 인간도 아닌 짐승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측은 당연히 뭐 논평할 가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황교익 씨가 또다시 입장을 내놨는데 수위가 더 세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낙연 씨는 근데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정신적인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의해서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공격을 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이낙연 씨는 더 이상 흥분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무리 정치판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데라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캠프의 사람들의 말이 이낙연 씨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씨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자, 그리고 SNS에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보시죠.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는 제 능력으로 확보한 권리다. 정치인 당신들이 함부로 박탈하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자, 지금 보시는 멘트는 더 셉니다. 이낙연의 친일 프레임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 이낙연이 저에게 죽이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읽었다. 오늘부터 청문회 30일에 있습니다. 오는 30일에 청문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바로 전까지 이낙연 정치적 생명 끊는데 집중하겠다. 이승훈 변호사님.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발언이 센데요. 실은 저런 발언이 결국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내가 이제 관광공사를 사장을 안 해도 좋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억울하니까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결국에는 저렇게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렇게 좋을지는 저는 되게 적당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이 프레임 자체가 친일 관련 프레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후보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논란 제기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황교익 씨가 저 정도로 세게 발언했다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어떤 본인의 어떤 관광공사 사정과 상관없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건 다 하겠다는 거니까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황교익 씨가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이제 저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황교익 씨 논란이 잠재워지는 것을 굉장히 희망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황교익 씨 본인이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저런 상황이 되면 이재명 지사의 부담 훨씬 더 가중됐다고 보고요. 저는 황교익 씨가 드디어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오늘의 사람 순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김원웅 광복회장입니다. 자,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정부와 수차례 조율했다는 정황이 오늘 동아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등등 역대 보수 정권의 모두를 친일 정권으로 규정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로 그 광복절 기념사였는데 일단 기념사부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친일의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다시 무너뜨리고 투쟁의 반복된 승리로 이렇게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내용이 지금 행안부 차관과 보훈처 차장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원웅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러한 내용, 본인이 사전 녹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사전 조율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이제 사전 녹화가 13일에 됐는데 이 13일에 행정안전부의 고규창 차관과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이 여의도에 있는 광복 회에 집무실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행안부와 보훈처의 2인자들이 같은 날 동시에 찾아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런 내용에 대해서 수위 조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원웅 광복회장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지금 광복 회장이 직접 쓴 글은 아무도 수정하지 못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복절 행사를 담당한 부서가 행정안전부인데 실무자들이 한 얘기가 3분 동안은 원고를 1년에 달라. 그러면 청와대에다 보고를 해서 수정해서 주겠다. 제가 그걸 딱 거절했습니다.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누가 감히 그거를 수정하느냐.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고쳤으면은 다시 녹화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했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행안부와 보훈처의 설명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 기념사 내용에 대해 개입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빨리 녹화하러 오시라고 설득하러 갔던 것이다. 뭐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 차장은 정치적 중립성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부 우려를 전달하러 간 것이다. 이미 내용을 알고 뭔가 문제가 될 듯하니 이걸 좀 수정해 주십사 얘기를 하려고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말이 좀 다릅니다. 행안부 차관 말대로 네. 빨리 녹화하러 오라라고 이거 설득할 이유도 없죠. 녹화하는 게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다음에 빨리 녹화하러 오라고 그러면 본인이 정부 부처의 차관이 직접 거기까지 방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뭐 전화하면 되죠. 빨리 오시라고. 그리고 뭐 그거는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가만히 놔둬도 올 테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행안부 차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보훈처 차장의 설명이 좀 더 사실과 가까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입니다. 자, 오늘 부산대 측이 조 전 장관 딸의 어떤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 4월 동안 4월부터 조사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최다인 변호사님, 네. 뭐 오늘 결론 납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전체 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 같은 보고를 하겠죠. 근데 이제 오늘 결정이 나긴 어려운 게 일단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면 이게 바로 결과가 이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 이제 행정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결론 나오긴 어렵고 언제 결론이 나올지도 이제 아직 미지수다. 대학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부산대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입시 당시 제출한 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고 확인이 되면 입학 취소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씨의 부산대 어진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심사가 영향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고 하면 입학 취소하시겠죠? 예, 그 입학 그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가 이게 위조가 판단 허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변호사님, 일단 뭐 항소심에서도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위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제 법리 다툼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가능성,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항소심이 사실심의 마지막이고 네. 사실적인 관계에 있어서 위조가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입학 전형 과정에서 어떤 제출된 자료들이 위조가 됐다라고 한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언제 나올지 좀 기다려보고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바로 빠르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막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